제97화 자허상인의 예언 제1장 한편 유비는 방통의 계책에 따라 군사를 거느리고 부성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먼저 부수관의 양회와 고패에게 사람을 보내 형주로 돌아가는 길이니 작별 인사라도 나누자고 청했다. 전가를 받은 양회와 고패 두 장수가 서로 상의했다. 유비가 저렇게 돌아간다는데 어찌하면 좋겠나? 양회가 묻자 고패가 대답했다. 유비는 주고 마땅하네. 각자 예리한 칼을 몸에 숨기고 있다가 그를 배웅하는 자리에서 찔러 우리 주공의 걱정을 덜어드리세. 아주 좋은 계책이네. 이렇게 뜻을 맞춘 두 사람은 군사 200명만 거느리고 부수관을 나섰다. 유비의 의심을 사게 될까봐 나머지 군사는 모두 부수관에 남겨둔 채였다. 이 무렵 부성을 떠난 유비의 대군은 그 선두가 부수 강가에 다다랐다. 그러자 방통이 마리에서 유비에게 말했다. 만일 양회와 고패가 흔쾌히 온다 하더라도 딴 마음이 있을지 모르니 철저히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오지 아니하면 이는 우리의 속세문하라 차렸다는 뜻이니 즉시 군사를 일으켜 부수관을 취하셔야 합니다. 결코 지체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런 말을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말 앞에 세운 숫자 깃발이 쓰러졌다. 이를 본 유비가 방통에게 물었다. 이건 무슨 징조요? 이건 하늘의 경고입니다. 양회 고패 두 사람이 주공을 찔러 죽일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잘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이에 유비는 두꺼운 갑옷을 껴입고 스스로 보검을 참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얼마 후 사람이 와서 알렸다. 양회 고패 두 장군이 배웅하러 오고 있습니다. 잠시 병사와 말들을 쉬게 하고 그들을 맞으라. 유비가 그렇게 영을 내렸다. 그러자 곁에 있던 방통이 위원과 황충을 불러 분부했다. 부수관에서 온 자는 많고 적음을 가리지 말고 기마병이든 보병이든 한 사람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오. 그리하겠소. 두 장수가 명을 받고 물러갔다. 이윽고 양회와 고패는 2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비의 부대 앞에 이르렀다. 품속에 예리한 칼을 감추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양을 끌고 술독을 지우게 하여 진짜 배웅하러 나온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 둘러보니 유비의 군대는 아무 대비도 하지 않고 있었다. 양회와 고패는 내심 기뻐하며 일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어간다고 여겼다. 두 장수가 군막으로 안내되어 들어가니 유비와 방통은 아무 낌새도 눈치채지 못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두 장수는 소리내어 굴레를 올린 후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황수께서 먼 길을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변변찮은 예물이나마 갖춰 이렇게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올리자 유비가 웃는 얼굴로 말했다. 두 분 장군께서 부수관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을 터인데 먼저 잔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술을 따라 주었다. 두 장수는 유비에게 속셈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는 술잔을 마다 않고 받아 마셨다. 몇 순배 술잔이 돌아가자 유비가 말했다. 내 두 장군과 은밀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 다른 사람은 잠시 물러가 있으라. 이 말에 양회와 고패는 불안감을 느꼈으나 부드러운 유비의 태도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들이 데리고 온 200명의 군사가 중군에서 모두 쫓겨나자 유비의 태도는 돌변했다. 저 두 놈을 잡아 내 앞에 굴리거라. 예. 그렇게 외치며 유봉과 관평이 군막 뒤에서 뛰쳐나왔다. 양회와 고패가 대항하려 했으나 유봉과 관평에게 각각 사로잡히고 말았다. 유비가 호통쳤다. 나와 너희 주인은 한 집안의 형제 사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 둘은 공모하여 피부치간에 정을 떼어 놓으려는 것이냐? 영문을 모른 채 붙들렸던 양회와 고패는 인자해 보이는 유비에게 역으로 당한 것을 깨달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저들의 몸을 수색하라. 방통이 좌우에 명했다. 병사들이 달려들어 양회와 고패의 몸을 수색하니 과연 두 사람의 품에서 날카로운 단검이 한 자루씩 나왔다. 저 두 놈을 끌어내 장목을 쳐라. 방통이 영을 내렸으나 유비는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장성의 서찰 때문에 계획이 파투된 것을 모르는 유비는 아직도 유장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방통은 단호했다. 저 두 사람은 처음부터 주공을 해칠 생각이었으니 그 죄는 죽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망나니들에게 호통쳐 양회와 고패를 군막 앞에서 목을 베도록 했다. 그들을 따라온 200명의 병사는 방통의 지시로 황충과 위원에 의해 한 명도 달아나지 못하고 붙들려 있었다. 유비는 그들을 모두 불러들여 술을 내리고 놀란 가슴을 풀어준 뒤 말했다.
양회와 고패는 우리 형제를 이간시키고 또한 예리한 칼을 품고 들어와 나를 암살하려 들었기 때문에 죽인 것이니라. 하지만 너희들은 무죄이니 놀라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에 겁을 먹고 있던 병사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고마워했다. 뒤이어 방통이 말했다. 내 이제 너희들을 길잡이로 쓰려 한다. 우리 군사를 안내하여 부수관을 빼앗게 된다면 후한상을 내리겠다. 내 명을 따르겠는가? 예, 따르겠습니다. 200병사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그날 밤 유비의 대군은 항복한 촉에 군사 200명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랐다. 앞장선 군사들이 부수관 밑에 이르러 일제히 소리쳤다. 두 장군께서 급한 일로 돌아오셨다. 빨리 문을 열라. 성에서는 밑에서 외치는 자들이 자기 편 병사들임을 알고 즉시 관문을 열어주었다. 이에 유비의 대군이 물밀듯 들어가니 병사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부수관을 얻게 되었다. 관을 지키던 촉군은 모두 항복했다. 유비는 약속대로 병사들에게 후한상을 내린 다음 군사를 나누어 앞뒤를 지키도록 했다. 다음 날 군사를 위로하는 잔치를 공청에서 베풀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유비는 방통을 돌아보며 말했다. 군사 오늘 이 잔치는 즐겁기 그지없구려. 남의 나라를 치고 나서 즐거워하시는 것이 어진 사람의 싸움은 아닐 것입니다. 덕과 어진만 찾는 유비를 방통이 슬쩍 비꼬자 술에 취한 유비의 목소리가 커졌다. 뭐라고? 내 들으니 옛날 주나라 무왕도 은나라 주왕을 치고 나서 풍악을 울려 승리를 자축하였다더라. 그 또한 어진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는 지금 어찌하여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썩 물러나지 못할까? 합격이다. 유비로서는 좀처럼 없는 언행이었다. 그 모습을 본 방통은 껄껄 웃으며 밖으로 나갔다. 측근들은 술 취한 유비를 부축하여 후당으로 모시고 들어갔다. 그렇게 골아떨어졌다가 한밤중에 술이 깬 유비는 측근들로부터 자기가 방통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크게 후회했다. 이튿날 아침 옷을 입고 대청으로 나간 그는 방통을 모셔오게 한 뒤에 정식으로 사과했다. 어제는 술에 취하여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였소이다. 부디 마음에 두지 마시구려. 방통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그저 웃기만 했다. 유비가 거듭 사과했다. 어제 한 말은 순전히 내 실수였소. 그제서야 방통이 입을 열었다. 군신이 모두 실수하였습니다. 어찌 주공 혼자서만 실수하셨겠습니까? 이 말에 유비도 크게 웃으니 그 즐거움이 처음과 같았다. 제2장. 한편 유장은 유비가 양회와 고패 두 장수를 죽이고 부수관을 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정말 이처럼 될 줄은 몰랐다. 그는 즉시 문무관원들을 불러 유비의 군사를 물리칠 방책을 물었다. 그러자 황권이 말했다. 오늘 밤이라도 속히 군사를 보내 낙성에 주둔케 하십시오. 성도로 향하는 유효 길목인 낙성을 단단히 지키면 유비에게 제 아무리 날린 군사와 사나운 장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을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유장은 곧 유괴, 냉포, 장임, 등연 등 네 장수에게 5만 대군을 내주며 말했다. 그대들은 밤낮을 가리지 말고 낙성으로 달려가 그곳을 지키며 유비를 막으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네 장수는 그날로 5만 대군을 이끌고 성도를 떠났다. 낙성으로 가는 도중에 유괴가 다른 세 장군에게 말했다. 듣자니 금병산에 도를 자허상인이라 하는 이인이 있다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것과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기막히게 맞춘다고 합디다. 마침 오늘 금병산을 지나게 되니 행군 도중에 시험 삼아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소? 그러자 장임이 대뜸 코웃음을 쳤다. 대장부가 군사를 이끌고 적을 막으러 가는 마당에 어찌 그 결과를 사냐에 묻혀 사는 사람에게 묻는단 말이오. 유괴가 말했다. 그렇지가 않소. 공자님도 지성으로 돌을 닦으면 앞일을 미리 알 수 있다고 하시었소. 그러니 우리도 고명한 분에게 물어 길한 것은 따르고 흉한 것은 피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구려. 이리하여 네 사람은 5, 60기를 이끌고 자허상인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산 밑에 이르러 지나가던 나무꾼에게 자허상인이 거처하는 곳을 물었다. 그러자 나무꾼은 손가락으로 높은 산마루를 가리켰다. 바로 저기가 자허상인이 사는 곳입니다. 이에 네 사람은 산으로 올라갔다. 암자 앞에 이르자 동자 하나가 나와 맞았다. 그리고는 각 사람의 성명을 물어보더니 암자 안으로 안내에 들어갔다. 자허상인은 부들방석 위에 앉아 있었다. 네 사람은 절을 올린 뒤 앞일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자허상인이 말했다.
빈도는 사냐에 묻혀 사는 쓸모없는 사람인데 어찌 기륭을 알겠소? 유괴가 거듭 절하며 물었다. 그러자 자어상인은 동자에게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 이르더니 사자 팔행으로 된 글을 적어주었다. 좌의용과 우의봉, 서천에 날아드니 봉추는 추락하나 와룡은 승천하네. 하나 얻고 하나 잃는 천우는 그런 거니 때를 보아 움직여 황천길 가지 마라. 자어상인이 언급한 것은 장차 서천의 새 주인이 될 유비의 군사 제갈량과 방통의 운수에 대한 것이었다. 말미에 내장군이 어찌해야 할지를 간접으로 언급했지만 이를 알아보지 못한 유괴가 다시 물었다. 우리 네 사람의 운수는 어떠합니까? 자어상인이 말했다. 정해진 운수는 피하기 어려운 건데 구태여 다시 물어 못하겠소? 유괴가 거듭 물었으나 자어상인은 눈썹을 늘어뜨린 채 눈을 감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이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다. 이에 네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산을 내려왔다. 유괴가 찜찜한 표정으로 말했다. 도사의 말이니 안 믿을 수도 없구려. 마지막 두 구절이 마음에 걸리오. 때를 보아 움직여 황천길 가지 말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를 두고 한 말 아니오? 그러자 장임이 손사래를 쳤다. 거머 미친 늙은이 말인데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리고는 말을 타고 앞으로 나아갔다. 이윽고 낙성에 도착한 그들은 주요 길목마다 군마를 파견하여 지키도록 했다. 유괴가 말했다. 낙성은 성도의 보호막인즉 이곳을 잃으면 성도를 지키기가 어렵소. 우리 네 사람이 협의하여 두 사람은 성을 지키고 두 사람은 낙성 앞으로 가서 산을 의지하여 험준한 곳에 군영을 2개 세우고 적군이 성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러자 냉포와 등연이 나섰다. 그럼 우리 둘이 가서 군영을 세우겠소. 유괴는 크게 기뻐하며 군사 이만을 냉포와 등연에게 나눠주었다. 이에 두 사람은 성에서 60리 떨어진 곳에 군영을 세웠다. 유괴는 장임과 함께 남아 낙성을 지켰다. 제3장. 한편 부수관을 얻은 유비는 방통과 함께 낙성으로 진격하리를 상의하고 있었다. 그때 보고가 들어왔다. 유장이 4명의 장수를 파견하였는데 도착 즉시 냉포와 등연은 군사 2만을 이끌고 낙성에서 60리 떨어진 곳으로 나가 큰 군영을 2개 세우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비가 장수들을 불러 물었다. 누가 저 두 장수의 군영을 빼앗는 척공을 세우겠소? 유비의 물음이 떨어지기도 전에 앞으로 나선 것은 노장 황충이었다. 이 늙은이가 가겠습니다. 오 황장군, 노장군이 휘하인 말을 거느리고 낙성으로 가 냉포와 등연의 군영을 취한다면 반드시 후한상을 내리겠소이다. 유비가 허락하자 황충이 크게 기뻐했다. 젊은 장군들보다 먼저 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던 것이다. 이에 곧 휘하군말을 거느리고 떠나려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군막 아래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며 외쳤다. 노장군은 연세가 높으신데 어찌 가려고 하십니까? 제가는 없지만 소장이 가겠습니다. 유비가 보니 다름 아닌 위원이었다. 네 이미 명을 받았거늘 내 어찌 주제넘게 나서는 것이냐? 황충이 불끈해서 쏘아붙였으나 위원은 조금도 물러설 기색이 아니었다. 노장군은 근력이 붙이십니다. 제가 들으니 냉포와 등연은 서천, 곧 초계 명장으로 혈기가 한창이라더군요. 그런데 만일 노장군이 그들을 잡지 못하신다면 주공에 큰일을 그르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장군을 위하는 마음에서 대신 가려는 것이니 노여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황충은 크게 노했다. 날 늙었다고 하였느냐? 감히 나하고 무예를 겨뤄보겠다는 것이냐? 위원도 지지 않았다. 좋습니다. 주공 앞에서 맞대결해 봅시다. 그래서 이긴 쪽이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에 황충은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가더니 부하장교에게 외쳤다. 어서 칼을 가져오너라.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유비가 황충을 제지했다. 아니되오. 내가 지금 서천을 취하려는 것은 전적으로 그대 두 장군의 힘을 믿기 때문이요. 그런데 이제 두 호랑이가 싸운다면 하나는 반드시 상할 터. 그리 되면 큰일마저 그르치게 될 거 아니오. 내 두 장군에게 화해를 권하니 둘이 다투지는 마시오. 그러자 옆에 있던 방통이 말했다. 두 장군은 서로 다투실 필요도 없소이다. 지금 냉포와 등연이 군영을 각기 따로 세우고 있다 하니 두 장군은 휘하군말을 거느리고 가
군영을 하나씩 치면 됩니다. 군영을 먼저 빼앗는 사람이 첫 공을 세우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둘이 서로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다. 황충은 냉포의 군영을 치고 위원은 등연의 군영을 치는 것으로 방통이 몫을 정해주자 두 사람은 말없이 물러갔다. 그러나 그들의 뒷모습을 보던 방통은 아무래도 불안했던지 유비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두 사람이 가다가 서로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오니 주공께서 군사를 이끌고 따라가시어 뒷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소. 유비는 방통에게 성을 지키라고 한 뒤 자신은 유봉관평과 함께 군사 5천을 이끌고 앞선 군대를 따라 진군했다. 한편 자신의 군영에 돌아온 황충은 장졸들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내일 사경에 밥을 지어 먹고 오경의 준비를 끝내라. 해가 뜰 무렵에 출발하여 왼쪽 산골짜기를 따라서 진군한다. 위원보다 먼저 공을 세우기 위해 서둘러 진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원의 경쟁의식도 그에 못지않았다. 그는 사람을 시켜 황충의 군사가 몇 시에 출발하는지를 알아오게 했다. 세작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내일 사경에 밥을 지어 먹고 오경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위원은 기뻐하며 군사들에게 분부했다. 그럼 우리는 이경에 밥을 지어 먹고 삼경에 진군하여 해가 뜰 때까지는 등연의 군영 앞에 도착한다. 위원은 황충보다 출발 시간을 2시진이나 앞당겼다. 이에 그날 밤 이경 병사들에게 밥을 지어 먹게 한 다음 행군 도중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말에서는 방울을 떼어내고 사람들은 입에 하물을 물렸다. 그리고 깃발을 말아넣고 갑옷을 단단히 입게 한 뒤 삼경을 전후해서 길을 떠났다. 가는 도중 위원은 마리에서 생각했다. 등연의 군영만 쳐선 내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냉포의 군영을 치고 승전한 군사를 이끌고 등연의 군영을 치자. 그럼 두 곳의 공이 모두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그는 즉시 마리에서 명령을 내렸다. 군사들은 모두 왼쪽 산길을 따라가라. 어느새 하늘이 부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냉포의 군영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착한 위원은 군사들에게 잠시 쉬면서 진과 북 각종 깃발, 창칼과 기계를 준비하도록 했다. 그러나 적장 냉포도 그리 간단한 장수가 아니었다. 적의 기습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길가에 미리 초계병을 숨겨놓았던 것이다. 초계병은 위원의 군사를 발견하자 나는 듯이 군영에 보고했다. 냉포는 위원의 기습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두었다. 이윽고 포가 한 방 울리자 이를 신호로 냉포의 군사는 일제히 말을 타고 적을 향해 달려나갔다. 기습하려던 위원은 역으로 기습을 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 놀랐으나 평심을 되찾은 그는 말을 박차고 달려나가 냉포와 맞붙었다. 초계 명장으로 알려진 냉포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냉포와 엇갈리며 30합을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 사이 냉포의 군사는 두 갈래로 나뉘어 위원의 군사를 덮쳤다. 밤새 달려오느라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있던 위원의 군사는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뒤로 달아났다. 위원은 등 뒤로 자기 군사들의 발걸음이 어지러워지는 소리를 듣자 냉포를 버리고 말머리를 돌렸다. 냉포의 군사들이 그 뒤를 추격했다. 크게 패한 위원의 군사가 채오리를 달아나지 못했을 때였다. 산 뒤쪽에서 갑자기 북소리가 울리는가 싶더니 산골짜기에서 와 하고 쏟아져 나온 등연의 군사가 길을 막았다. 위원은 말에서 내려 어서 항복하거라. 등연의 외침에 위원은 말에 채찍을 가하며 나는 듯이 달아났다. 그런데 달리던 말이 바르러 뛰렸는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고꾸라졌다. 그 바람에 타고 있던 위원도 위로 튕겨져 저만큼 나가 떨어졌다. 이를 본 등연이 말을 달려와 위원을 창으로 찔렀다. 창끝이 위원의 몸에 닿으려는 순간 핑하는 시위 소리와 함께 등연이 말 위에서 그대로 굴러떨어졌다. 이를 본 냉포가 등연을 구하러 달려가는데 웬 대장이 말을 타고 산비탈로 내려오며 외쳤다. 노장 황충이 이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칼춤을 추며 덤비니 냉포는 당해내지 못하고 즉시 달아났다. 황충이 승세를 타고 뒤쫓자 서천의 군사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황충이 이끄는 군사는 위원을 구하고 등연을 죽인 뒤 군영 앞까지 적군을 쫓았다. 그런데 달아나던 냉포가 말머리를 돌리더니 황충과 다시 싸웠다. 그러나 10여 합을 겨루기도 전에 뒤편에서 한때의 군마가 몰려들었다. 냉포는 어쩔 수 없이 왼쪽 군영을 버린 뒤 해장군을 이끌고 오른쪽 군영으로 달아났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가
군영 안의 깃발이 전부 다른 깃발로 바뀌어 있었다. 냉포는 크게 놀랐다. 말을 세우고 보니 앞장선 대장은 황금 갑옷에 비단 전포를 입은 유비였다. 그 왼쪽에 유봉이, 오른쪽에 관평이 호위하고 있었다. 유비가 호통쳤다. 군영은 이미 내가 접수하였는데 너는 어디로 달아날 셈이냐? 유비는 방통의 말에 따라 위원과 황충의 뒷수습을 하러 따라왔다가 비어있는 등연의 군영을 먼저 차지했던 것이다. 앞뒤로 길이 막힌 냉포는 후미진 산길을 따라 낙성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채 10리도 못 가 좁은 길에 숨어있던 복병들이 끝에 갈고리가 달린 줄을 일제히 던져 냉포를 사로잡았다. 그 복병들은 바로 위원의 병사들이었다. 그는 공을 세우려다 군령을 어긴 죄를 해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민하다가 뒤처진 군사들을 수습한 뒤 사로잡은 서천의 병사에게 길 안내를 받아 이곳에 숨어 있었다. 황충에게 패한 냉포가 필시 이곳을 지나 낙성으로 도망치리라 보았는데 그 예상이 들어맞았던 것이다. 위원은 냉포를 밧줄로 묶어 유비의 군영으로 압송했다. 제4장. 한편 유비는 죽음을 면해주는 면사의 깃발을 세우고 서천의 병사로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한 사람은 절대로 죽이지 못하도록 했다. 만일 명을 어기고 죽이는 자는 제 목숨으로 갚도록 했다. 그리고 항복한 서천의 병사들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너희들에게도 부모와 처자식이 있을 터. 항복하는 자는 아군으로 편입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집으로 보내주겠다. 이 말에 감격한 서천 병사들의 환호성은 지축을 흔들 정도였다. 그런 유비 앞에 군영을 세우고 난 황충이 다가와서 말했다. 위원은 군령을 어겼으니 주군께선 마땅히 그를 자명에 처하셔야 합니다. 군령을 어기다니요? 남의 갈 길을 앞질러 나아감은 군법에서 엄금하는 일인데 위원은 바로 그 군법을 범하였습니다. 그를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군기문란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어젯밤 위원이 군령을 어기고 자신이 맡은 냉포를 미리 치려다가 참패했던 일을 자세히 보고했다. 이에 화가 치민 유비가 좌우에 명했다. 위원을 부르라. 위원은 자신이 사로잡은 냉포를 데리고 나타났다. 막상 그를 대하니 유비는 이 용장을 처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비록 군령을 어겼다고는 하나 천하대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로서는 위원 같은 용장이 필요했던 것이다. 밀리는 가운데서도 적장 냉포를 사로잡는 공을 세우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런 생각을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고 위원을 꾸짖었다. 위원은 듣거라. 그대는 황장군의 도움으로 다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예, 사실입니다. 황장군이 아니었다면 소장은 등연의 창에 찔려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즉시 황장군께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 황장군이 그대의 목숨을 살려주지 않았다면 지금 나를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에 위원이 황충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자 유비가 주의를 주었다. 그대는 군령을 어긴 죽을 죄를 지었으나 적장 냉포를 사로잡아온 공도 작지 아니하니 이를 참작하여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다시는 군령을 어기지 말라. 예, 다시는 군령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 사이의 앙금을 해결한 유비는 황충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후한상을 내렸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냉포를 군막 앞으로 끌고 오라 명했다. 이윽고 냉포가 끌려오자 유비는 결박을 손수 풀어주고 술을 내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뒤 물었다. 그대는 진정으로 항복할 뜻이 있는가? 이미 죽음을 면하는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유괴 장인과 저는 생사를 같이 하기로 한 사이입니다. 만일 놓아주신다면 돌아가서 두 사람을 투항시키고 낙성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냉포의 대답에 유비는 크게 기뻐했다. 즉시 의복과 안장 말을 해주며 낙성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위원이 말렸다. 저자를 놓아보내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빠져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유비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남을 인의로 대접하면 남도 나를 배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호의가 반드시 보답받는 것만은 아니었다. 낙성으로 돌아간 냉포는 유괴와 장임을 만나자 잡혔다 풀려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만 10여 명을 죽이고 말을 빼앗아 도망쳐왔다고 말했다. 유괴는 성도로 급히 사람을 보내 지원을 요청했다. 등연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란 유장은 서둘러 무리를 불러 모아 대책을 상의했다.
그러자 큰아들 유순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군사를 이끌고 가 낙성을 지키겠습니다. 그래 장하구나. 내 아이가 가겠다는데 누가 그를 도와주겠소? 유장이 무리를 둘러보며 묻자 한 사람이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유장이 보니 바로 형수의 오빠 오이였다. 사돈께서 가신다면 더 바랄 게 없소이다. 누구를 부장으로 삼으시겠소? 오란과 내동 부장수가 적임자입니다. 유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이는 유장이 내준 군사 2만을 이끌고 유장의 큰아들 유순과 함께 낙성으로 떠났다. 이들 원군을 맞은 유계와 장임은 지난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보고를 듣고 난 오이가 말했다. 적병이 성미까지 쳐들어오면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요. 그대들에게 무슨 좋은 보관이라도 있어. 냉포가 대답했다. 이 부근을 흐르는 부강은 유속이 대단히 빠릅니다. 게다가 앞쪽 산기슭에 있는 유비의 군령은 지대가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 제게 군사 5천을 해주시면 삽과 괭이를 가지고 가 부강의 강둑을 트겠습니다. 그러면 유비의 군사를 모두 물속에 수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듣고 보니 아주 좋은 계책이요. 오이는 그 계책에 따라 냉포에게 군사 5천을 주고 부장 오란과 뇌동에게는 군사를 이끌고 가 그를 후원토록 지시했다. 명을 받은 냉포는 자리를 물러나와 강의 제방을 뚫을 기구들을 준비했다. 제5장 한편 유비는 황충과 위원에게 군영을 한 곳씩 지키게 한 뒤 부성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군사 방통과 더불어 대책을 의논하고 있는데 세작이 들어와서 아뢰었다. 동호의 손권이 동천으로 사람을 보내 장로와 손잡고 가맹관으로 쳐들어온답니다. 동천은 한중의 다른 이름이다. 유비가 놀라 방통에게 물었다. 가맹관을 잃는다면 퇴로가 막혀 우리는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게 될 터인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나 방통은 별로 놀란 기색도 없이 옆에 앉은 맹달에게 고개를 돌렸다. 공은 촉군 사람이라 지리에 밝을 터이니 가맹관에 가서 그곳을 지키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맹달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제가 한 사람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라면 가맹관을 잃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누구 말이오? 유비가 묻자 맹달이 대답했다. 전에 형주의 유표 밑에서 중랑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낭본 지강현 사람인데 성명은 곽준, 자는 주막이라 합니다. 유비는 크게 기뻐했다. 즉시 맹달과 곽준을 보내 가맹관을 지키도록 했다. 가맹관 방어에 이를 매듭짓자 방통은 그곳을 물러나 관사로 돌아왔다. 몸을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문지기가 들어와서 아뢰었다. 일부러 찾아뵈러 왔다는 손님이 있습니다. 이에 방통이 나가보니 상대는 팔척장신에 생김새가 매우 훌륭했다. 그러나 짧게 자른 머리가 목 건저리에 너풀거리고 입성도 그리 가지런하지 못했다. 선생은 위시오? 방통의 물음에 그는 아무 대꾸도 없이 성큼성큼 대청으로 올라오더니 침상 위에 벌렁 드러눕는 것이었다. 의아해진 방통이 거듭 물으니 그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숨 좀 돌리자고요. 내일 그대에게 천하대사를 가르쳐 주러 온 것이니. 방통은 더욱 의아했으나 일단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좌우에 명했다. 무엇들 하느냐? 손님에게 술과 음식을 내오지 않고. 이윽고 음식이 나오자 상대는 침상에서 일어나더니 조금도 사양하는 기색 없이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다 먹고 난 뒤에 이런 방구도 없이 침상에 다시 드러눕더니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다. 방통은 하도 어이가 없어 법정에게 사람을 보냈다. 혹 세작이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법정이 황망히 달려왔다. 방통이 나가 맞으며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용모는 어떠어떠하고 행동거지는 어떠어떠하다고 일러준 뒤 서천에 혹 그런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았다. 아, 그럼 혹 백령년인지도 모르겠군요. 법정은 그렇게 추측하며 섬돌이로 올라와 대청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코를 골던 사람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효직은 그간 별거 없는가? 자네였나? 효직 법정도 놀란 음성이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